네, 지금부터 정산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신 회계법인의 정성우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한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설명의 좀 목적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지금 지역 순회 설명회 지금 마지막 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설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설명회를 지금 저희가 개최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이제 정산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회계법인이 갖고 있는 그 눈높이하고 우리 또 수행기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눈높이가 가끔씩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보는 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좀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 목적으로는 이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아마 수행기관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제 비용 지출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간을 좀 쓰는 반면에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할 때는 어느 부분에 주요 포커스를 두고 검증을 하는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그래야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하시는 우리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이제 좋은 정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이제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무튼 정산 결과를 가장 이제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런 이제 설명회를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규정 적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각각 부처가 다 다르십니다. 다 다르신데 오늘 같은 자리에 모이신 이유는 저희 일신회계법인에서 이제 정산을 받으시는 공통점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각 부처마다 정산 규정이 뭐 대부분 많이 일치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조그만한 규정상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금액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과기부 과제를 수행을 했던 우리 수행기관인데 올해 이제 만약에 산업부 과제를 수행한다 그거예요. 그럼 지금 내 머릿속에는 과기부 규정이 머릿속에는 이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산업부 규정을 보려니까 규정집도 두껍고 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니 뭐 과기부랑 비슷하겠지 하고 쓰시다가 보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우려를 해서, 또한 저희도 정산을 할 때 과기부 규정 적용하다가 산업부 규정 적용하다 보면 저희도 헷갈립니다. 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그 설명 자료를 아마 지금 미리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부처별로 좀 비교식으로 좀 그 구성을 한 게 좀 그런 목적에 이제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과제를 수행하는데 양 부처 뭐 두세 가지 부처 과제를 한꺼번에 수행을 하시면 정말 막 혼동스럽죠, 그죠? 막 혼동스럽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그 밥 먹듯이 하는 정산 회계법인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 수행기관 분들, 동시에 같이 진행하시는 수행기관 분들은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 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좀 동질감 차원에서 또 이렇게 좀 규정을 비교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뭐 산업부 과제밖에 안 하는데 왜 자꾸만 뭐 과기부 과제를 뭐 같이 설명하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뭐 듣지 마시고요. 내년도에 또 과기부 과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뭐 한 부처 과제만 하더라도 또 내년도에는 또 어느 부처 과제를 또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부처마다 이런 부분 쪽에서는 민감하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얻어 가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저희가 이 설명에 개최하는 목적을 설명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하면서 좀 가장 이 자리를 통해서 기대를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정산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서류상으로만 또 뭐 이메일로만 또 가끔씩은 뭐 전화를 통해서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좀 평면적인 관계보다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정성우 총괄 책임자라는 그 회계법인의 그 책임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여기 좀 실제로도 보시고, 예, 좀 그런, 그리고 이따가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질문 받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수행기관과 이 검증을 하는 저희 회계법인 간에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 총 2시간 정도쯤에 걸쳐서 설명회는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이 정산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한 1시간 정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는 이제 주요 불인정 사례,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계신 분들 질의사항을 이렇게 받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저희 이 지역 순회 설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좀 과거부터 정산 업무를 해오고 있어서 2015년도부터 지역 순회 설명회를 이렇게 규정 비교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 둘째 주부터 부산, 광주, 또 대전, 지난주에 이제 대전을 했고, 오늘 이제 서울, 이제 마지막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지금 지역 순회 설명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뭐 들어오시다가 아마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서울 이 자리는 또 동영상으로 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뭐 꼭 이 자리에 같이 오고 싶었는데 뭐 일정 때문에 부득이 못 오신 분들 계신다든지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되고 있는 이 동영상은 11월 한 8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저희가 그 유튜브에 이제 일신회계법인 그 채널에다가 이 동영상 같이 공개를 하고 저희 회계법인 홈페이지에도 이 동영상 촬영 내용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오늘 뭐 교육 들으시고 뭐 내용이 괜찮았는데 뭐 이렇게 안 가본 사람들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면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저희 그 설명회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별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선 좀 그 기준, 그러니까 이 설명의 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처 간의 이 정산 규정이 뭐 한 1년에 2-3번씩 막 바뀌고 합니다. 뭐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좀 바뀌기도 하고요, 매년.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규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설명의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담았냐면, 현재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이 자료를 구성을 했고, 왜냐하면 그 사업비 집행은 집행 1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협약과 관련된 사항 빼고는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고, 다만 지금 그 국연사 규정이 9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는 거에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연구장비 통합관리라든지 또 이 세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목이 대대적으로 변경이 돼서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과제랑은 관련성이 이제 낮기 때문에 이 세목 변경된 예를 들면 뭐 연구 재료비라든지 또 기존에는 추진비에 있었던 그 성격의 항목들이 그 연구 활동비로 뭐 개편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 최신 규정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존 규정을 이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세목 부분은 그러니까 연구과제 추진비가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개별적인 사용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은 최신 규정을 따라간다. 그리고
또 이제 각 과제별로 아마 이제 그 이제 착수 시점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그런 좀 세부적인 그런 시행 시점이 좀 달리 적용돼야 되는 과제들은 그건 좀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규정에 대한 설명 이렇게 사업비 관리 사항 또 사용 용도 뭐 불인정 사례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관리에서는 저희가 뭐 전체적인 사업비 관리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좀 제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 관리 사항뿐만 아니고 오늘 이 이제 교재 내용은 다 규정에 있습니다. 예,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발췌를 한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규정 내용을 일일이 전부 다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규정 내용들은 이제 각자 이렇게 직접 눈으로 규정을 한번 줄쳐가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그 방대한 규정 내용 중에서 우리 수행기관분들이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들 또 늘상 불인정이 많이 되시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그리고 또 최신에 개정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비 관리 사항 중에는 가장 우리 그 정산에 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게 그 승인 사항하고 통보 사항, 이 승인 사항과 통보 절차를 규정에 부합하게 하지 않으면 불인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먼저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으로는 건당 3천만 원 이상 장비 시설비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즉 구매하기로 했는데 구매를 안 한다든지 구매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구매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승인 받아야 되고요. 또 사업비 2월도 마찬가지로 일부 지금 규정 개정되면서 2월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도 사업비 2월은 승인 사항이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을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그 현금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이 만약에 퇴사를 해서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을 투입을 시키는 경우에 그럴 땐 승인 사항으로 한 재작년쯤인가 이제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산업부는 아직 요거 반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산업부는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부처들은 계속 승인 사항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고 산업부는 위탁연구개발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산업부는 해당 사항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공통적인 승인 사항 외에도 이 간접비 증액,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은 각 부처별로 보면은 대부분 승인 사항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통보 사항으로 조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고 또 보시면은 네. 우리 이제 여기 정보통신 제가 이 설명을 좀 안 드렸구나. 우선 그 보시는 내용에 보시면 이 산업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 케이트, 키아트, 애기평 요 과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통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IITP 그 전담기관 과제 하시는 분들, 또 과학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그 연구개발 특구 하시는 분들은 요 과학기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국토교통부 R&D 과제, 또 해양수산부 R&D 과제, 요 킴스트하고 요 카이아하고 그 과제들 하시는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 정보통신, 그러니까 IITP 과제 같은 경우엔 직접비 10% 초과해서 과제 추진비 증액하는 경우에는 통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는 인건비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저기 그 킴스트 그 해양수산 R&D 하시는 경우에는 연구시설 장비 단종 또 30% 플러 마이너스 금액 변경 등이 생겨서 이런 등의 이런 사유 때문에 심의 완료된 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좀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그 승인 사항과 통보 사항은 좀 각 부처별로 정리를 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각 세목별로 좀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건비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장 정산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세목인데, 인건비, 그죠? 그래서 인건비는 크게 보면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뭐 이렇게 학생 인건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내부 인건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단순하죠. 우리 정산 처리함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여연구원에게, 그러니까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이 부분만 좀 중요하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을 하면은 내부 인건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급여 총액을 이제 참여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선 인건비는 현물로 계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인건비는 현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인건비는 현금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현금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사항은 일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과제 수행하는 그 규정에 이 현금 인건비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확인이 돼야 현금 인건비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지식 서비스 분야 이제 개발 내용을 수행을 한다든지, 또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들의 기존 인력 그 연구원분들에 대해서도 현금 인건비가 가능하고요. 이렇게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가능한 사항들이고,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각 부처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게 워낙에 뭐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들, 그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걸 좀 뽑아왔습니다. 우선 그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 인정했던 금액만큼까지는 기존 인력도 현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 연구원 때문에 현금 인건비 받는 금액만큼은 기존 인력도 현금으로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IITP 과제 같은 경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IITP 과제 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조건이. 기존 인력한테 현금 인건비 지급할 때는 신규 채용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기존 인력 인건비도 동액만큼 현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게 그 중소기업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규 채용 인건비가 당초 계획만큼 집행이 못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채용도 잘 안 되고요. 채용을 해도 금방 퇴사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내가 분명히 30% 이상을 잡아놨어요. 인건비 총액 대비 30% 이상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 예산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쓰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25%밖에 안 되더라. 근데 이미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현금 인건비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ITP 기존 인력에 대해서 그 신규 채용 인건비만큼의 현금 인건비 지금 주고 계시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엔 이 신규 채용 인건비의 집행 비율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이제 기존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이 가능하고,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건비 현금,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현금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데, 대신 조건이 참여율이 국토부 그 해당 과제에 참여율이 100%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제만 해야 된다. 그래야 현금 인건비 해주겠다. 이렇게 좀 제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과학기술 연구개발특구 또 우리 해양수산부 하는 과제들 내용은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내부 인건비 설명을 드렸고, 그 내부 인건비는 그 현금 현물 요것만 좀 잘 구분을 하시고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여부인지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크게 뭐 이렇게 좀 규정에 벗어나서 적용하지 않을 비용이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복병이 나왔습니다. 외부 인건비. 그 혹시 지금 그 사업계획서에 외부 인건비 잡아놓고 쓰고 계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시면서 그 외부 참여 연구원을 좀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보자.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 꼭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아니 뭐 외부 인건비는 뭐 우리 기관 사람 말고 그냥 외부 사람한테 주면은 그냥 외부 인건비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 인건비 규정을 가장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 산업부와 우리 IITP 규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처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까다로워서 그래요. 여기 두 개 부처가 이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 특히나. 만약에 이 외부 인력이 원소속 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원소속 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삼성전자에 굉장히 유능한 연구원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동통신 뭔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삼성전자의 그 연구원분의 외부 참여가 필수적이다. 참여시키는 건 할 수 있는데 돈은 못 줍니다. 예. 삼성전자 분한테 돈 못 줍니다. 비영리 기관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과제 수행하는데 좀 똘똘한 젊은 영 파워. 그래서 여기 서울 소재에 있는 그 뭐 연세대학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을 내가 한번 좀 지원을 받아보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교 학생을 외부 인건비로 쓰려면 우리 수행 기관이 대학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려되면 연세대학교의 그 학생연구원분을 외부 인건비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기업이다. 그래 안 되는 겁니다. 학생연구원분들 외부 인건비로.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작년에 산업부회 같은 경우에 올해 좀 풀어줬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대학원 학생은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근데 잘 보셔야 되죠. 학부 학생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대학원 학생은 되는데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프리랜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IITP 규정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건비 100% 지원받는 인력은 외부 인건비 불가하다. 뭐 같은 얘기인데 뭐가 더 이제 좀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대학의 교수분들,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있잖아요. 우리 기업에서 대학의 교수님들 외부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교수님들은 일단 현물 인건비 산정 대상자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실 수가 없어요. 현물 대상자 분들이시고 외부 인건비는 현물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외부 인건비는 현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분의 신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우리 인건비상에서의 위치가 현물 인건비인 분은
외부 인건비를 원칙적으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기관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리기관분 안 되고 연세대학교 학생 안 되고 우리 기업 입장에선 교수님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이 외부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냐?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냐?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이 되냐면 우리 이제 그 출연연 대표적인 게 출연연에 계시는 그 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출연연에 계시는 분들. 출연연에 계시는 분들은 그 현금 인건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교수님들은 안 되시는데 출연연에 계시는 연구원분들은 현금 인건비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면은 비영리 기관이고 현금으로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출연연에 계시는 박사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중소중견기업이면 대학원 학생 또 프리랜서 이렇게 외부 인건비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외부 인건비를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지금 사업계획서에 혹시 외부 인건비가 잡혀 있어서 외부 인건비 나가고 있다든지 하시면 꼭 보십시오. 제가 인건비는 그 뭐 불인정액이 나올 때 20만 원, 30만 원 이런 불인정은 안 나옵니다. 인건비는 불인정이 나오면 기본이 몇 천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달에 불인정이 나오면 12개월 연속으로 불인정 나옵니다. 뭐 그렇겠죠. 삼성전자분 썼으면 1월 달 불인정, 12월 달 불인정 다 불인정입니다. 그분한테 300만 원씩 줬다. 3,600만 원 불인정입니다. 그분한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3,600만 원 그대로 그냥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외부 인력이 만약에 뭐 3, 4명,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부 인건비 그 지금 하고 계시는 데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서 이걸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외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제가 인건비 설명드리는데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 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건비는 그 첫 번째 달에만 좀 주의를 집중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는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현금 인건비 나갈 때 내가 이분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을 해놨는지 참여율은 맞게 잡아놨는지 4대 보험 직장 가입은 돼 있는지 또 현금 대상인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금 대상인지 또 혹시라도 외부 인건비 이런 요건에 허용되는 사람인지 첫 번째 달에만 체크가 딱 되고 나면 두 번째 달부터는 기계적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처음에 첫 번째 달 급여 나갈 때 내 가슴 속에 이제 가슴 위에 이제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이분한테 현금 인건비를 줘도 떳떳한 것인지를 꼭 한번 규정을 지금 제 설명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시고 규정도 보셔야 되는데 어떤 또 이제 사항들이 발생되냐면 규정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규정이 보통 두 종류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규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불인정입니다라는 규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시는 거죠. 사용 규정만 보시고 불인정 규정은 안 보시고 뭐 예를 들면 영리기업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불인정 기준에 나와 있는데 사용 규정에는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 규정만 읽으시면 몰라요.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를. 그래서 규정을 반드시 사용 규정도 보시고 본문 내용, 규정의 본문 내용, 그 별표에 붙은 사용 규정, 별표에 붙은 불인정 규정 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은 줄치고 보셔야 됩니다. 직접 눈으로. 네. 꼭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본인 눈으로 줄치고 규정을 확인하자.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또 어떤 오류가 많냐면 이제 규정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들어보면 규정 읽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동량을 하시는 거죠. 내가 저기 같이 하시는 교수님이 다년간에 걸쳐서 R&D의 베테랑이셔.
근데 이분 말이 법이야. 그래서 그 교수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이 된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산업부 규정이 3번 바뀌었어요. 올 한 해만 2019년도에만 3번이 바뀌었거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머릿속에 있는 규정은 본인이 처음에 교수가 되셔서 처음 했을 때 연구과제 처음 했을 때 그때 규정 그냥 거기 거의 이제 그 수준에서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신 규정이 워낙에 빈번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얘기 들으시면 안 되고요. 간사분들도 위험해요. 간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메일로 꼭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사분들보다는 회계법인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회계법인하고 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놓고요. 네. 왜냐하면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해 주시는 분들마다 조금 그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는 상의를 해서 이제 그 답변을 드리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메모라든지 이런 거 꼭 해놓으시고 특히 간사분들도 이게 규정 많이 아시기는 하는데 이 정산 쪽에 특화된 그런 분들 아니시고 그냥 사업 담당하시는 간사분들은 이 정산 규정 세밀히 모르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꼭 간사분들하고 상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회계법인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게 가장 좀 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 그 연구개발특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산업부 IITP처럼 막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조금 이런 설명들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학생인건비. 네. 그 학생인건비는 우리 기업에서 쓰시는 비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뭐 학생이나 뭐 저희 대학원 학생한테 주면은 그게 뭐 학생인건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 학생인건비라는 용어 처음 들었을 때 학생한테 주면 학생인건비가인가 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는 이제 다 잘 아실 텐데 혹시 기업에서 내가 아까 학생분한테 뭐 인건비 준다고 학생인건비로 잡아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대학에서 그 자기 소속 그 학생연구원한테 지급하는 게 이제 학생인건비고 우리 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그 학연 협동과정으로 이 학생인건비를 또 지급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상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은 뭐 통합관리 지정인 대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데 요건 오히려 대학에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대학에서 이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한 30분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앞단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달이 중요한 반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장비 재료비, 또 활동비, 뭐 추진비, 수당 등등 수당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머지 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비용들은 뭐 항상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죠?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이라는 거의 개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사용했다고 보는 거냐?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하면 사용했다고 보는 거냐? 돈이 나가면 되는 거냐? RCMS에서 자금 이체가 되면 되는 거냐? 이지바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되는 거냐? 그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사용은 물건이 입고가 돼서
우리 과제 결과물에 기여가 되어야 그게 이제 사용이 됐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에 투입이 돼서 과제에 기여가 됐으려면 사업기간 내에 최소한 물건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재료를 샀으면 재료가 들어와야 사업기간 내에 부착이 돼서 뭐 가동이 되든지 테스트를 해보든지 이렇게 될 거고, 용역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이내에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그게 과제 결과에 반영이 되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돈은 사업기간 이후에 나가도 괜찮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건과 내용에 대한 문제지 이 사업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사업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돈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 내용이 사업기간 내에 결과로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사업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고요. 돈은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할 때까지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산을 받으시다 보면 회계법인에서 우리 만들고도 솔직히 만들고도 있지 않은 뭐 검수조서라든지 뭐 입고증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안 만드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막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우리 만들지도 않고 있는 이런 서류들을 자꾸만 제출하라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요 분이 사업기간 내에 입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이거를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괜히 귀찮게 해드리려고 뭔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업기간 내에 입고됐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우리 그 해외에서 물품 수입하는 경우에도 우리 수입 통관 수입 신고 필증상에 보면은 뭐 입항일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12월 말 과제인데 입항일자가 1월 3일 불인정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올해 사업비로 집어넣어놨으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 서류 요청 드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개념적으로도 그런 거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서류 준비하실 때도 분명히 입고 관련된 자료를 필요로 하겠구나라고 미리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내용 쪽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는 최종 연도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사업기간, 그러니까 그 모든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 내 사용이 원칙인데 최종 연도이고 장비, 기기, 시설이라면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12월 말 과제면 10월 31일까지 들어왔어야 되죠. 올해가 최종 연도면. 그죠? 뭐 오늘 벌써 11월 1일입니다. 혹시나 지금 하루 지금 지난 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하루 정도 늦었는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하루 늦었는데 안 됩니다. 규정에 분명히 2개월 전 규정에서 기간, 비율 나와 있는 거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2개월이면 무조건 2개월입니다. 예.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정산할 때 제가 담당했던 과제 중에 그 저희 삼성 계열사였는데 딱 이틀 늦었습니다. 딱 이틀 늦어가지고 8천만 원인가 1억 2천인가 불인정 당하고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소명을 그쪽에서 막 했거든요. 뭐 무슨 사유 때문에 이건 사유의 문제가 아니고 예외 조항이 없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러면 좋아 사업기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최종연도 장비 같은 경우는 종료 2개월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래 내가 알겠다. 근데 불가피할 경우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10월 31일까지 못 들어왔어.
근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불인정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최종 연도 사업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예, 간사분하고 상의해서 내가 오늘 설명회를 갔다 왔더니 하루 이틀 애누리도 없대더라. 나 이대로 가면은 불인정 당하니까 큰일 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면서 간사분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기간이 늦어졌으면 그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IITP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 아직 규정에 반영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 회계법인하고 IITP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서 좀 정해진 사항인데 최종 연도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이제 지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11월 1일 날 12월 말 가졌는데 11월 1일 날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맺는데 최소 사용 기간이 1년으로밖에 계약이 안 돼서 이렇게 1년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마 지금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어떻게 그거를 정산을 할 때 처리를 했냐면 최종 연도 때는 11월, 12월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달 1, 2, 3, 4, 5, 6, 7, 8, 9, 10분은 불인정, 사업비로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게 적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좀 그 해석이 조금 바뀌면서 IITP만 얘기입니다. 해석이 좀 바뀌면서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장비와 동일하게 보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종료 2개월 전에 만약에 계약을 해서 이게 1년간 계약을 한 거면 그냥 장비 구매한 것처럼 전액을 다 인정하자. 근데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지 못하고 11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12월 말 가진데 11월 1일 날 계약을 했다. 이러면 2개월 전까지 납품되지 못한 걸로 보고 전액을 다 불인정한다. 이렇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1일 날 계약을 해도 11월, 12월 달은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종료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종료 2개월 이후에 계약하게 되면 전액이 다 불인정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혹시 IITP 과제하시는 분들 좀 바뀐 내용이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외에 뭐 시약 재료, 뭐 시제품, 뭐 제작 경비, 뭐 이런 거 쓰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 특히 우리 뭐 대학 같은 경우에 뭐 공동 실습실 뭐 사용료, 뭐 공동 우리 뭐 출연형 같은 경우에도 뭐 장비 활용 비용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이 수행기간 내부 장비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뒤에 연구활동비에 나오는 시험 분석료랑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시험 분석료 얘기는 아니고 시험 분석료는 규정이 또 조금 달라요. 시험 분석료는 제가 활동비 쪽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사용료 부분, 분석료 말고 이 사용료 부분 좀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수행기간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다만 산업부 국토부는 수행기간 내부 보유 장비는 사용료 인정 안 됩니다. 산업부 국토부는. 그리고 수행기간 내부 말고 수행기간 간, 그러니까 주관기관이 참여기관한테 또는 참여가 주관한테 그 해당 공간 이런 사용료 같은 거 서로 현금으로 주고받는 거래는 무조건 다 안 됩니다. 어느 부처건 간에. 예, 수행기간 간에는 무조건 안 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행기간 간에는 무조건 안 되고 수행기간 간이 아닌 내부 장비 사용료라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하나 산업부 국토부는 명시돼 있어도 내부 보유 장비 사용료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뒤에 시험 분석료 나오는 부분은 조금 다르니까
이따가 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시설 재료비 쪽에서 산업부 올해 규정 개정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업부 과제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3천만 원 이상 외주 용역비, 시제품 제작 용역 이런 것들 3천만 원 이상 나갈 때는 사업계획서에 내역과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기본이 3천만 원이 불인정이죠. 그죠? 깜빡하고 못했다. 깜빡하고 못했다. 그러면 외주 용역비 3천만 원 불인정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사업비 관리 공통 승인 사항에서 3천만 원 이상 장비 변경되는 경우 그때 3천만 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3천만 원도 마찬가지인데 부가세 포함된 금액 기준의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리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들어가는 예산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빠진 금액입니까? 빠진 금액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영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외주용역비 2,800만 원은 요거 해당 사항입니다. 그죠?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죠? 부가세 포함할 때 기준으로 3천만 원이니까. 영리기관이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시작품 제작비 용역이 있는데 그거 2,900만 원으로 예산 잡아놨다. 그러면 내역과 그 금액을 그러니까 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 조항이 적용받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여기까지 중요한 사항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정산 때 좀 중요합니다. 범용성 장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항상 정산 때 좀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냥 단언컨대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지만 범용성은 과제비로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제비 다른 거 쓰실 것도 많잖아요. 그죠? 다른 거 쓰실 것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범용성은 구매하지 마시고 다만 꼭 구매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규정에서 항상 나오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라는 규정 문구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PC류, 전산품 이런 거 이렇게 뭉뚱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걸로 보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라고 조건이 달려있는 항목들 쓰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사업계획서 그렇게 작성이 돼 있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으면 회계법인에서 깜짝 놀랍니다. 여기는 진짜로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는 의지가 투철한 데구나 이렇게 일단 회계법인도 보고 굉장히 안심을 하죠. 근데 장비 일체 전산유 일체 이렇게 써 있으면 일단 기분이 팍 나빠집니다. 뭔가 이제 굉장히 고된 정산 과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는 사업비에 굉장히 유의를 하는 기관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줄 필요도 좀 전략적으로 있습니다. 약간 조금 농담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범용성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영리 기관, 이제 우리 기업분들은 귀를 막으세요. 괜히 혼란스러우니까 기업분들은 귀를 막으시고 비영리 기관 얘기입니다. 괜히 지금 이제 또 갑자기 정신으로 들어가지고 기업분이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이제 오해하시니까 지금 비영리 기관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비영리 기관은 이 범용성 장비에 대해서 비영리 기관은 개인용 PC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구매 절차를 통해서 구매를 했으면 인정이 됩니다. 개인용 PC는. 그리고 추가로 산업부는
개인용 PC뿐만 아니고 범용성 장비 일체를 다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내부 품위 절차를 거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이런 차이점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영리 기관만 해당입니다. 괜히 영리 기관분이 이 규정 참고하셔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은 뭐 장비 도입 절차인데, 요건 한번 저희도 복잡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내용도 저희가 뭐 직접 해보질 않아서 그런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혹시 수행 기간에서 좀 도움이 될까봐 이거 여기 포함을 시켰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현물 부분이 나오는데 네, 현물 부분에 보시면은 뭐 내용이 많습니다. 현물도. 근데 사실 회계법인에서는 정산을 할 때 그렇게 현물에 대해서 아주 현금처럼 타이트하게 보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특히 또 면제가 되어 있는 정산이 그러니까 현물 출자 확인서로 그냥 가름을 정산으로 하는 그런 데들도 많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요건 한번 규정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제가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실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물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산 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현물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그 사업비 재원 구성을 보면 출연금 재원이 있고 민간부담금 재원이 있잖아요. 그죠? 민간부담금에 보면은 현금이 있고 현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부담금이에요. 현물은. 이게 그냥 뭐 현물이니까 그냥 현물인가 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뭐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사례를 예시를 드리면 제가 지난 설명에서도 항상 그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판매용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은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현대자동차에. 그런데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연구개발부서에서 지금 그 상기평 과제, 뭐 엔진 성능 향상 뭐 이런 시험 뭐 과제를 하고 있더라. 가만 보니까 여기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할 자동차가 한 대가 필요한데 야, 우리가 판매용으로 만들어놨던 이 소나타 자동차를 연구개발 과제에다가 팔지 말고 시장에 팔지 말고 연구개발 과제에 과감히 투자를 하자. 이거 가지고 쓰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시장에다 내다 팔면 3천만 원 들어올 수 있는 거를 포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민간부담금 3천만 원을 낸 거나 팔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 규정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현물을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든지 현물이 뭔가 부적정하면 100%를 현금으로 내라는 게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내야 되는 거랑 현물이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부담금 현금 안 낸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100%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고 더 중요한 내용은 실제 그런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만 있긴 하지만 민간부담금이다 보니까 현물을 제대로 매칭을 안 하면 협약 위반 사항이 됩니다. 정산시 불인정이 돼서 100% 반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협약 위반 사항으로 제재 조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협약 위반 사항은 제재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제한이라든지 뭐 금액적인 그런 환수 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제한 받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특히 과제 주로 하시는 우리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물 부분을 이런 정산 뭐 규정적인 내용도 뭐 한번 보시면 이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협약 위반 사항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산 때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막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본다고 해서 우리 수행 기간까지 타이트하게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현물도 인건비가 왜 현물이냐면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홍길동 사원을 채용을 했어요. 처음에 홍길동 사원을 채용을 할 때는 내 생산관리 라인 쪽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려고 처음에 채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기계 쪽에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그래서 연구개발 과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 연구개발 부서에서 이 홍길동 씨를 생산 라인에서 빼서 연구개발 쪽에 이제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생산관리 쪽에 사람이 한 명 비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또 뭐 추가로 채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나타 자동차를 연구개발 부서에다가 과감히 투자한 거나 인적 자원을 연구개발 과제에 과감히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부담금입니다. 이게 현물 부담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현물 개념 잡고 규정 맞춰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장비 재료비는 설명 마쳤고요. 이제 활동비 이제 1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다 됐는데 활동비 부분부터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업이 인쇄 복사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비용들이고 전문가 활용비,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시험 분석료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중에 구개업비는 워낙에 중요하고요. 사회적인 이슈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겁나서라도 타이트하게 봅니다. 혹시라도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구개업비는 타이트하게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의외로 회계법인이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입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정산 서류가 왔는데 공장의 전기세가 이번 달에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이 3,000명이고 우리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되는 인력이 30명이니까 내가 100분의 1만큼을 연구비로 청구합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제세공과금입니다. 이러면서 그럼 저희는 이거 뭐지?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 우리 직접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구활동비 직접비입니다. 엄연히 직접비. 어떤 비용이냐면 여기서 인정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실증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저기 어디야? 해안가나 이런 부지 어디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가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동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돌아갑니까?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 끌어오고 또 돌리려고 이게 운영이 되려면 용수 같은 것도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그 용수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때 부과되는 무슨 용수비, 그때 부과되는 전기세 이런 게 직접비 연구 활동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성격. 그 부지 사용하려면 임의로 아무데나 우리가 가서 설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지자체에 신고하고 각종 공과금 같은 거 납부하고 이래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용들, 그런 비용들을 인정을 한다는 거지. 우리 사무실의 관리비, 공장의 전기세 이런 거를 인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비, 간접비의 차이점과 좀 관련이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냥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접비도 당연히 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죠. 간접비도. 그렇죠? 그죠? 간접비도 당연히 과제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그럼 직접비랑 간접비랑 차이가 뭐냐? 둘 다 과제 관련성은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직접비랑 간접비랑 차이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간접비는 투입이 된 거는 맞아. 투입이 된 건 맞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걸 내가 산출을 하려면
뭔가 안분을 한다든지 가정을 세워서 뭔가 내가 좀 도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1대1로 추적이 되는 비용은 직접비고요. 1대1로 추적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또는 뭐 계산상으로 안분을 한다든지 뭐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간접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 그 공장 뭐 전기세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뭐 예를 들면 뭐 관리비 이 비용 중에서도 분명히 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일정 부분은 당연히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간접비의 기간 공동 경비 이런 걸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직접비로 쓰시면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개념을 잡고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험 분석료 아까 저기 장비 사용료하고 제가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장비 사용료는 수행 기간 간에는 무조건 안 되고 장비 사용료는 수행 기간 간 무조건 복습 한번 해보면 장비 사용료는 수행 기간 간 무조건 안 되고 수행 기간 내부 장비 사용료는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산업부 국토부는 안 된다. 저도 이제 4주차 때 하다 보니까 외웠습니다. 네. 항상 헷갈리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시험 분석료는 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우선 수행기간 상호 의뢰된 시험 분석료는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장비 사용료처럼 수행기간 간에는 무조건 안 된다. 근데 산업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산업부는 예외적으로 수행기간 간에 가능한데 그 시험 분석을 하는 기관이 수행기간 중에 비영리 기관이어야 된다. 그러면 산업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게. 수행기간 간이라도. 비영리 기관이 시험 분석해 주면. 내부 장비를 활용한 시험 분석료. 내부 장비 사용료 말고요. 시험 분석을 하는 내부 시험 분석료는 영리기관은 안 되고요.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놨든 안 했든 무조건 안 되고요. 비영리기관만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영리기관이라면 내부 장비 활용한 시험 분석료를 비영리기관이라면 사업계획서 관련 없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장비 사용료랑 시험 분석료랑 되게 이게 좀 이렇게 막 문구도 비슷해 보이고 한데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요거 쓰시는 기관들은 규정 다시 한번 우리 해당되는 규정에 어떻게 그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쓰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 유지 기기비품, 뭐 회의, 세미나, 식대, 다가비, 뭐 야근 식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간략히 좀 설명드리면 뭐 이건 이제 규정에 맞춰서 쓰면 되고 제가 또 불인정 기준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에 소모성만 가능하다. 비소모적인 사무용품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비소모적인 뭐가 그럼 비소모적인 건데 예를 들면 화이트보드 막 쓰면 쓸수록 닳는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볼펜은 닳잖아요, 그죠? 볼펜은 쓰면 쓸수록 닳죠. 필기구, 뭐 용지 이런 거는 쓰면 쓸수록 닳아지는데 뭐 토너 이런 것들 쓰면 쓸수록 닳아지는데 화이트보드, 계산기, 계산기 뭐 여관에서는 10년 써도 뭐 겉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용품비 이런 거는 그 소모성 사무용품비만 사업비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환경 유지 기기 비품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회계법인에서 좀 이 비용을 안 좋아합니다. 항상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회계법인에서는 바라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가급적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다가비 이건 뭐
내부품에서 또는 회의록 구비하라. 그리고 뭐 금액에 따라서 뭐 영수증 등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한번 뭐 좀 보시면 될 거. 여기 뭐 내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야근식 때 우리 이제 사업비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야근식 때 참여연구원분들. 예, 이 정도로 추진비는 넘어가고, 요 뒤에는 이건 이제 뭐 정산 면제 대상이냐, 정산해야 되는 대상이냐,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행기관에서는 크게 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수당. 예, 연구수당은 뭐 잘 아시죠? 연구수당. 총괄 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기여도에 대한 그런 보상을, 그래서 동기 유발을 하는 비용인데요. 중요한 게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 IITP 뭐 기존 인력 30% 뭐 그 얘기할 때랑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당시 때는 인건비 예산의 20%로 맞춰놨는데 실집행 인건비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집행 인건비가 쭉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연구수당 집행한 금액이 20%를 넘어가 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이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요 비율 관리 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뭐 한 명이 받으시는 건 안 된다. 1인 단독으로 받으시는 건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리 부처별로 개인별 연구수당이 이제 부처별로 좀 정해져 있는 기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개인별 연구수당에 대해서 제한을 한 가지 더 두고 있는데, 본인 인건비의 50%까지만 연구수당 받을 수 있게끔 여기 좀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 또 산업부, 국토부 같은 경우에 최종 평가,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수당이 감액이 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위탁연구개발비는 우리 연구의 일부를 외부에 이제 용역 주는 뭐 그런 성격인데, 뭐 용역과 위탁은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실제 뭐 우리가 증빙 처리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직접비의 40% 초과를 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20% 넘게 증액하는 경우에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 아까 한번 봤던 부분이고요. 간접비 부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비영리기관이야 보통 이제 흡수를 하셔서 사용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까 영리기관 분들이 간혹 뭐 간접비는 흡수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흡수해서 저희 사용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영리기관은 직접비와 동일하게 껌껌이 증빙자료 갖춰서 정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라고 우습게 보시다가 큰 코를 다치시는데, 영리기관 분들은 간접비에서 의외로 불인정이 많이 나옵니다. 영리기관 분들. 왜냐하면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쓰기로 한 대로 써야 되거든요. 물론 뭐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간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원인력 인건비를 쓸 거면 지원인력 인건비를 예산을 잡아놔야 되고, 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이런 걸 쓰실 거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전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접비라고 너무 이제 뭐 대충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간 생각지 못한 불인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계획 세울 때부터 간접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산업부 IITP 과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이제 또 잡으실 수가 있고, 산업부에서 이번에 이제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는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를 소급된 기간까지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말일자로 연구지원 전문가를 수료를 했으면 그 이전 기간분도 소급해서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게 규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수료 일자부터의 인건비로
산정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안 된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새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협약 예산 초과 사용 불가, 또 영리기관 간접비 산정 기준, 이건 좀 세부적으로 부처별로 뭐 문구 차이, 뭐 또 비율 차이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걸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챕터 이제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사업비 카드를 써야 된다. 사업비 카드 써야 된다. RCMS 이지바로에 등록된 카드 외에 카드를 쓰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네.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간 간에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가끔 이제 그 실사 같은 걸 가다 보면 어느 이제 수행기관에 가보니까 그 수행기관 출입문에 2개 명판이 붙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가나다 회사, 뭐 ABC 회사 이렇게 2개 명판이 붙어 있는데 가서 봤더니 가나다 회사 직원이 ABC 회사 일도 하고 있고 ABC 회사 사람이 가나다 일도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인적 물적 구분이 되지 않은 기관으로 보고 동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 기관 간에 만약에 사업비 거래가 있으면 그거는 내부 거래로 보고 불인정뿐만 아니고 혹시라도 뭔가 비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 점검까지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빼야 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다 아시겠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다 빼셔야 되고요. 환급받은이 아니고 환급받은 부가세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다 빼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받았던 안 받았던 관련 없이. 외자 구매 시 수입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를 불이행했다든지 물품 과액을 과소하게 신고를 해서 관세를 내부적으로는 절약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찌 보면 우리 적법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인정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2월이라든지 이런 승인 사항들 준수해야 된다. 또 현금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현물인데 현금으로 잘못 계상하신 경우, 또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는 우리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현금 인건비 지급하는 거. 그거 잔액이 남았을 때 무조건 반납하셔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인정이 안 되고요.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현금 인건비 잔액 남았을 땐 반납. 그리고 참여연구원 등록 꼭 하셔야 되고 참여율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엔 뭐 예를 들면 뭐 RCMS나 이지바로 같은데 참여연구원 등록이 시스템상에도 다 잘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에서 참여율 다 그게 공식적인 참여율로 보기 때문에 참여연구원으로. 네. 그래서 그런 등록 절차들 또 참여율 이거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요새 그 청년 인력 채용 제도 아마 아시는 기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청년 인력 고용 유지 기간 이전에 혹시라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은 그 인력한테 기지급했던 금액까지도 정보통신 국토교통부에서는 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통신 쪽에서 기존 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할 때 그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30% 이상이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봤더니 30% 미만이면은 기존 인력 나갔던 현금 인건비도 다 뱉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연도 장비 2개월 요거 말씀드렸던 거고 3천만 원 장비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경우 말씀드렸던 거고 요거는 아까 제가 그냥 설명 생략하고 넘어갔던 거고요. 또 수행기간 상호 간의 거래 금액
요거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수행기간 상호 거래 금액. 유일하게 수행기간 간의 거래가 허용되는 게 아까 산업부의 시험 분석료, 비영리 기간에 지급한 시험 분석료. 그거 외에는 수행기간 상호 간 거래는 무조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 외주 용역비 3천만 원 이상일 때 그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된다. 요 내용. 그리고 범용성 장비, 산업부는 범용성 그 비영리 기간일 때 예외 사항들, 다른 부처들 마찬가지로 비영리 기간일 때 예외 사항들 여기 적혀져 있는 거고요. 또 장비 수리비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장비 수리비 혹시라도 계상을 하실 때 계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를 직접 관련이 있는 장비로 보내면 이 과제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3차 년도를 하고 있으면 1차 년도 때 구매를 했던 장비라든지 혹시라도 아니면 꼭 현금으로 구매한 장비 아니더라도 이 과제비로 꼭 구매하지 않은 거라도 최소한 현물로라도 계상되어 있는 거는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그 보유 장비 수리비 인정을 해주고요. IITP는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 장비 유지 보수비를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또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 가능 장비면은 그 NTIS에서 장비 활용 등록증은 꼭 장비 등록을 하시고 그걸 나중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국토부만 제가 써놨는데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뭐 해수부 또 연구개발특구 다 마찬가지로 기기 장비를 사용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물건이 사업기간 내에 들어오면 되고 돈은 나중에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기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연구기간 내에 나가야 된다. 이것만 좀 추가적으로 더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국토부라고만 표현이 돼 있는데 아까 약간 조금 정정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국토부도 그렇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구개발 특구 과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 내용 뭐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까 얘기 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그 전문가 활용비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일단 참여연구원 분이시면은 전문가 활용비를 받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 계상된 외부 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소속 기관 사람한테 전문가 활용비를 준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우리 소속 기관 사람한테 전문가 활용비를 준다. 아니 같은 조직 내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뭘 그걸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원래 수행기관 소속 직원분도 전문가 활용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비영리 기간이면은 우리가 지금 비영리 기간이다. 우리가 비영리 기간이면 우리 소속의 다른 부서 사람한테는 전문가 활용비를 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비영리 기간에 다른 부서 사람한테는 전문가 활용비를 주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수행기간 간으로까지 확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기업이에요. 제가 기업인데 우리 참여기간이 비영리 기간이에요. 그 비영리 기간에 A팀에서 이 과제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 비영리 기간 B팀 사람한테까지도 줄 수 있냐? 그건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영리 기간에서 A팀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있을 때 이 비영리 기간에서 B팀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수행기간이 그 B팀 사람한테 주는 것까지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다. 예. 혹시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 혼동을 좀 했고요. 이거를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이제 수행기관 간의 거래로 보더라고요. 수행기관 간의 거래로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해석이니까 그거 그러니까 요 조항을 수행기간 간까지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네,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서적 같은 거 구매하실 때는 어떤 거 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논문 개조료 같은 경우도 성과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전담 기관에 우리 그 성과 정보, 그 성과 조사 하는 그 시스템에 이 해당 논문이 들어가 있어야 개조료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연구 환경 유지비 사업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된다. 참여연구원이 야근식 때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점심 식사 드시는 것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근식 때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회의비는 외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 외부 사람은 참여기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 사람이 오셔도 외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아무튼 다른 수행기관 포함해서 한 분이라도 외부 사람이 있으면 회의비는 성립 요건은 갖추게 되고요. 국토부랑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비와 이 야근식 때에 대해서 별도 이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춰서 3만 원 한도, 뭐 8천 원, 뭐 1만 원 한도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출장을 가셔서 회의비를 쓰시게 되면은 그 회의비 쓰신 그 식대 부분만큼은 뭐 당연히 반납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복 처리는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연구수당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 금액 초과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산 초과해서 연구수당 쓰면 안 되고 실집행 인건비 20% 초과하면 안 되는 거에다가 뭐 개인별 수당 뭐 이런 한도 같은 거 있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산업부에서는 조금 별도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중소중견 기업이면 연구수당을 인건비 10%까지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5%만 잡고 그 나머지 이제 10%랑 5%랑은 이제 5%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이 5% 예산을 다른 걸 쓰면은 다른 걸 쓴 그 5% 예산 금액만큼은 불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중소중견 산업부 과제하시는 중소중견 기업분들은 연구수당 10%까지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처음에 협약하실 때 이거 거의 다 모르세요. 그냥 다 뭐 연구수당 이거 안 지키셨다가 나중에 협약 변경해가지고 다 10% 이렇게 맞추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나머지 산업부 과제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실 게 올해 추가된 그 규정 내용인데 직접비 집행 비율의 20% 포인트입니다. 20%가 아니고요. 20% 포인트를 초과하는 연구수당은 불인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부가 지금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직접비 집행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발등의 불이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직접비 집행 비율을 높이기 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구수당 받고 싶으면 직접비 집행 비율을 늘려라. 뒤에 간접비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직접비 집행 비율에 예를 들면 직접비가 70%밖에 사용을 못했다. 직접비 70%밖에 사용을 못했으면 연구수당은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대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직접비를 만약에 뭐 85% 썼다. 그럼 100% 다 쓰면 되죠. 연구수당. 직접비를 60%밖에 못 썼다. 그럼 20% 초과하는 금액은 안 되니까 직접비 60%밖에 못 썼으면 80%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구수당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산만큼만 다 쓰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직접비 집행 비율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그 엑셀로 관리 다 하시죠. 별도로. 그거 연구수당 하실 때 요거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직접비 집행 비율 요거 같이 연결시켜서 꼭 같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보시면은 연구수당 불인정 내용 중에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을 했다. 이러면 이제 불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뭐가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거냐? 저희 회계법인에서는 어떠면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했다고 보냐면, 대표적인 사례로 n분의 1로 지급을 했다든지, n분의 1, 그러니까 5명 참여 연구원인데 5분의 1씩 잘라서 동일하게, 또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꼭 기여도 평가한 게 아니죠. 그냥 인건비대로 준 거죠, 그죠? 평가 결과는 A, B, C, D 순이었는데 지급은 뭐 B, D, A, C 이렇게 지급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평가 결과와 실제 지급한 게 상이하다든지 이러면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기여도 평가를 한 거구나 하고 급기야는 전액이 불인정을 당할 수도 있는, 혹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꼭 차등을 둬서 인센티브를 꼭 지급을 하시기 바라고요. 1인이 예외적인 케이스 빼고는 1인 단독으로 받으시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접비 아까 설명드린 거 마찬가지로 최초 협약 예산 초과해서 쓰시면 안 되고, 영리기관이 흡수해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건건이 직접비와 마찬가지로 정산 받아야 된다. 영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명목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쓰려면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즉 예산 잡을 때 잘 잡으셔야 된다. 영리기관은 간접비라고 등한시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래야 돼요. 우리 책임자분한테, 우리 그 과제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간접비도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정확히 반영하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불상사가 안 생기니까. 여기에 산업부와 정보통신, 그러니까 IITP 같은 경우에 올해 간접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지금 걱정입니다. 이거 앞으로 올해 정산 끝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뭐라고 돼 있냐면, 비영리 기관의 직접비 집행 비율, 그러니까 산업부는 지금 비영리 기관이라고만 돼 있는데, 비영리 기관 그거 일단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접비 집행 비율의 50%,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다. 그런데 간접비 집행 비율이 50%를,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접비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했다. 이러면 그 초과된 부분이 불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비 집행 비율이 40%예요. 직접비 집행 비율이 40%면 연구수당도 40%까지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간접비. 예. 간접비도 40%까지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직접비 집행 비율이 55%다. 그럼 간접비 100%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0% 이하면 간접비 집행 비율도 직접비 집행 비율까지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산업부는 비영리 기관만이고 IITP는 꼭 비영리 기관 제한 없이 그냥 비영리 영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특히 산업부 지금 과제에 그 기반 구축 과제 하는 분들 지금 계시죠. 그죠? 산업부에 기반 구축 과제들 많기 때문에 기반 구축 과제들 초기 년도에는 제가 거의 보기에 건축비나 이런 것 때문에 1, 2, 3차년도에 거의 다 2월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직접비 집행비율 50% 안 되는 경우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여기 집행 비율에는 그 2월액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된 금액은 집행 금액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년도 2월 시킨 금액은. 그리고 전년도 2월 금액 쓰신 금액도 집행 비율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비 몇십억 되는 거 다음 연도로 2월 시키면 그 해년도 50% 거의 다 안 됩니다. 직접비 집행 비율. 근데 비영리 기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과제 시작하면은 간접비 다 떼가시잖아요. 그지? 다시 뱉어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심히 좀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요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2월금 때문에 이게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서
혹시나 지금 그 산업부 기반구축까지 하시는 분들 좀 이 부분 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설명 이제 이렇게 좀 마쳤고요. 금요일에 또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